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우리 김성환 씨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국민권익위원회 그 국장님 있잖아요. 네. 부패 방지국장. 네. 어저께 저희가 속보가 올라와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는 어떤 위치. 그러므로 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때 얼마나 이분 외로웠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보셨어요? 기사에 나서 이분 그 저 장례식장에서 빈소에 지인들이 찾아가가지고 우열하고 그랬다고 하는 내용과 함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패 방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진심이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외국 유학도 갔다 와서 석사 받고 또 행정학 박사를 얼마 전에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도 50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내 양심에 비춰서 난 정말 올곧은 길로 가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심이었다고 하는 거죠. 부패 방지 업무에 대해서 네, 네. 그랬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나니까 이미 부패 방지 국장쯤 올라갔다고 하면은 권익위 직원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동료 직원들이 바라볼 때는 그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사 종결이라는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실무를 담당했던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또 뭐 더 잘 되기 위해서 줄 서려고 저러는가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직원들한테도 말을 못하지. 그리고 자기는 정순준 부위원장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건을 어쨌든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합니다. 이렇게 조사 종결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은 권익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뭐 엿을 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니까 양쪽에 끼이게 된 거예요. 굉장히 외로운 처지가 됐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지인한테 얘기한 걸 보면 그 일단이 좀 드러나는데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그동안에 꿋꿋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총괄하는 업무에서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냈지만 끝까지 저항하고 반대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책감과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김성환 씨하고 내가 여태까지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고 권익위 소식 전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당할 정도로 우리 권익위가 이랬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이게 맞아요. 가슴에 맺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권익위에서 내가 만약에 코미디언 입장에서 우리 코미디언실에 대해서 누가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 후배들이 되게 잘하네? 그리고 코미디 잘 나가네? 개그 콘서트 잘 만들어요? 그러면 기분이 내가 좋잖아요. 그 여태까지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살았다고 권익위가 그 공무원들이. 맞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자기의 생각과는 반하는 어떤 것을 자기가 발표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섰을 때 네. 그 공무원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지난 6월 27일 날 술자리에서 전화를 걸었다 그래요. 그 지인한테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 이렇게 털어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걸 자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이 가라앉으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혹시 포털에서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검색해 본 적 있죠. 검색하면 네. 딱 검색했을 때 한 줄로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기관명이 이렇게 나와요. 네.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나오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 이게 딱 하고 쓰여져 있어요. 지금 권익위는 어떻습니까? 국민한테 무슨 힘이 됩니까? 힘이 되기는커녕 걱정 주고 대통령 부부만 보호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에 뭐 20년 동안 몸담아왔던 기간이 이렇게 위상이 추락하는 걸 보면서도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게 단초가 된 게 뭐예요? 영부인이 백을 받지 말았었어야지. 그래서 안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백을 받았어. 근데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니 아니니 그거 가지고 또 뭐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또 뭐 기록물이 아니래. 어?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 아내로서 이게 남편의 직무와 이걸 받는데 뭐 영향력을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뭐 이런 걸 또 따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그런 영향력이 없대. 근데 권익위 입장에서는 다 그동안 내렸던 것들하고는 다 반하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우스운 처지가 이게 됐잖아. 너무 웃기는 건 뭐냐면 네. 나름대로 법리를 자기들끼리만 만들어요. 아이고 어서 다 오십시오. 권익위 어서 오세요. 네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얘기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화장실로 왜 오래 이제 갔다 오세요? 오셨네요. 네. 저 정말 모처럼 차를 가져왔는데 네. 그 고장 차량이 몇 대 중간에 서 있어서 아 그래요? 음. 저 죄송합니다. 앞에 변비신 우리가 무슨 얘기 나누는지 아세요? 모르. 지금 권익위 지금 뭐, 네. 안타까운 정말, 상황 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왜 순환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네. 직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자기가 배웠던 게 있고 또 국장쯤 됐으면 상당히 그 공무원 생활도 했고 그러니까 자기를 쳐다보는 후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고 압박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았고 그러니까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이 극단적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이어서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보면은요. 음. 물론 정권이 바뀌면은 권익위원장도 바뀌고 부위원장도 바뀌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정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는 권력하고의 가까운 거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권력하고 가깝다 멀다 이거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지향해야 할 바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관이 맡고 있는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권력하고 가깝다 하더라도 부패 총괄기관을 부패 방지 총괄기관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결정을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없어. 그게 인권위도 그렇고 권익위도 그렇고 권익위에 오늘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위원장 권익위원장 윤 대통령 법대 동기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임명했겠죠. 부위원장 상임 부위원장 2명이 있는 거예요. 정순윤 부위원장 법대 후배 그리고 박종민 부위원장 법대 후배. 정순윤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부산대 로스쿨 교수했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선대 본부에 결합했고 인수위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요. 선대본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토캐 주인공입니다. 오토캐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경이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비하하거나 조롱조로 파는 표현이거든요. 네. 어떻게 지켜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경찰이란 직업에는 네, 여성이 네. 필요 없다라는 아주 반여성적인 그거를 네. 공약집에 멀쩡하게 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대본부의 직위도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선거 전에. 그랬던 사람을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덜컥 갖다 앉히는 거예요. 이게 이 정부의 수준이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앉혔다 하더라도 아니 국민들 100명이면 100명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아니 그 명품백 받은 걸 그럼 잘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엿도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권익위가 어떻게 명품백 받은 거를 그거를 잘 받은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자기들 딴에는 다 거의 다 법조인이에요. 한 명 비상임위원 제가 오늘 찾아서 보니까 비상임위원 가운데 여성의 전화에 계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여성분이. 네네. 나머지는 다 변호사가 한 명 있고 다 판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 쥐어 짜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만들어낸 논리가 그런 거예요. 대통령 기록물이니 어쩌니 이런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검찰 수사 받을 단계 떴고 오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행정관이 검찰 수사 받으러 가가지고 사실은 깜빡했다. 여사님이 나한테 되돌려주라고 하셨는데 그분 처지도 있고 하니 조금 있다가 되돌려주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모든 게 희화화돼 버렸잖아.
그 많은 논리를 만들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서든 다 논리 만들어가지고 해줬더니 대통령 기록물부터 시작해서 해줬더니 아 여사님은 이거 받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도 확인된 게 없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뉴스에 뭐 나오거나 뭐 검찰이 뭐 그 실물을 보여줬거나 뭐 가지고 갔다는데 뭐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김리아가 필요 없는 시대다. 그럼 누가 필요해? 더 웃기는 사람이 있는데 떼끼. 그래도 네. 좀 누나도 먹고 살아야지. 좀 웃겨줄게요 내가. 아유, 더 웃기는 깜짝 사람들이 놀랐어요. 있으니까.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요. 코미디언들이. 이게 얼마나 웃기는 네, 일이에요. 최상병 특권 같은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경로 없었어. 국가안보실에서 그래, 전부 나와가지고 없었지. 안보실장도 그러고 지금 인기훈 국방비서관도 그랬잖아요. 경로 같은 거 들어본 적도 없고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도 역시 똑같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랬다가 어디 날 아니 화내는 것도 무슨 재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중간에. 그러다가 마지막에 와가지고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다시 글쎄요 저는 들어본 바가 없는데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 국민 데리고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코미디 아닙니까? 네. 저희 사무실에서 이런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세봤어요. 전수조사를 나름대로 해봤는데 아 그래요.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다가 죽은 분들입니다. 근데 국가가 이 통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공개하지 않고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 보도에 기대서 셌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 하나는 경찰 수사 과정보다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거죠. 네, 네. 현실적으로 수사는 99% 정도 경찰에서 하는데 1% 정도 수사를 하는 검찰의 압박감이 훨씬 더 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권에 따라 죽음이 달라집니다. 흔히 얘기하는 국힘 계열의 보수 정권 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민주당 계열의 진보 정권 때 훨씬 적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정치를 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잖아요. 우리는 다 준비 안 된 사람이고 자기 존재에 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네. 휴가 갔다 온 것도 정말 우스꽝스럽고 매일처럼 그냥 자기 스스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느 정도. 그리고 그렇게 못할 게 뻔히 보였는데도 국민들이 선택했으니까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 뭐 공유한달까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정말 대한민국이 그런 공무원을 키우기 위해서 20년, 30년 동안 그 육성한 거고 또 그분은 그 각자 맺고 있는 관계에서 얼마나 좀 네.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이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게 되게 정말 안타깝고 화나는 대목인데 문제는 이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공직사회 전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새로 경찰청장이 되는 분 같은 경우에 이분도 뭐 잘 보였으니까 되겠죠. 근데 잘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장을 굉장히 세게 하고 서울경찰청장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현직 서울경찰청장인데 굉장히 일선 직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그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과 관리를 막 아주 집요하게 해야 되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젊은 경찰관들이 어떤 분은 사직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또 있었죠. 과로로 숨지는 경찰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 목숨도 못 지키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용납하기 어렵다. 예. 아니 그리고 아니, 저는 네. 이럴 때 사실은 그 공무원이라 그러면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다 거기에 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부부가 지금 휴가를 가셨어요. 대통령실에서라도 사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뭔가 메시지가 하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애도를 표합니다. 또는 뭐 아니 이게 그 여사하고 관련된 것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뭐 그것 때문에 꼭 이분이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가 뭐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주변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인들이 저는 그렇게 권익위 얘기하잖아요. 직원들도 다 그렇게 네, 얘기를 오늘 하고 한겨레 있어요. 신문 일면이잖아요. 그래 맞아요. 100에서 120% 이런 압박 때문에 목숨을 끊었을 거다라고 친구들 주변에 있는 권익위 직원들도 다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생전에 그 고통 호소했어요. 호소도 했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랬을 때 아무리 휴가지에 있으셔도
그 뭐 다른 거는 다 입장 냅디다. 근데 이런 거에 입장을 하나를 안 내. 그게 나라의 임금님이나 그런 분들이 하실 일입니까? 요즘 저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검찰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아마 수사 들어가겠다고 그렇죠. 얘기했을 겁니다. 이건 위에서 실무 총괄하는 사람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해서 사실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종결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소신대로 얘기하고 그걸 또 자기가 이런 뭐 한두 해 처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얘기했는데 강압적으로 이걸 못하게 막았다는 거잖아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라 그러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수사하겠다고 덤볐을 거예요. 이건 뭐 무슨 고발이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지사건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 꽉 닫는 거 한 말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휴가지에서도 뭐 오늘 휴가를 끝내셨다는데 네네. 자꾸 이제 그 뭐 여러 군데서 휴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대통령 휴가 가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가셔서 하는 행보들이 다 그 하나의 몸짓이 메시지인데 그럼요. 우리 여사님 따로 돌아다니시면서 뭐 사진 찍었는데 나는 깜짝 놀랐네 그 사진 보고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뿌렸다고 그 있어요. 맞아요. 대통령실에서 네, 그죠? 그런 거예요. 그 통제했죠. 여사님 뭐 비공개로 뭐 다녔다. 저거 보세요. 아니 국민의 얼굴을 저렇게 다 뭉개뜨려 가지고 얼굴을 안 저렇게 그냥 다 지우고 아니 어떻게 왜 저럴 그랬어? 수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면 아니, 여사님만 뭐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나 봐. 대통령실에서 저 제공한 사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얼굴이 내가 나오기 싫어요라고 막 국민이 얘기를 했다면 다른 사진을 써야죠. 그리고 만약에 저분들이 저렇게 허락을 했다면 아 이거 어디에 내보낼 겁니다. 여사님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라고 허락을 득해야지. 아니 저렇게 얼굴을 아니, 뭉개고 그러니까 내보내는 게 어디가 있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네.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들러리인 거예요. 근데 국민은 지금 이 어떻게 사진만 저렇게? 보면 아까 카페 장면 네. 젊은이들하고 같이 찍은 것처럼 보이죠.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셀카를 찍고 있거나 또는 뭐 동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다 사실은 저 정도의 친밀감을 서로 표현하는 상황이라면 얼굴이 왜 얼굴을 공개되거나 가리지? 뭐 이런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아니 네. 어떻게 저런 사진을 보낼 수가 있냐. 근데 신문마다 저래. 네, 저게 만약에 네. 부산 시민들 어떤 저 시민의 프라이버시든 인격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저런 거라면 좋은데 제가 삐뚤어진 건가요? 저렇게 안 보여요. 아니, 뉴스 기사에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뉴스 우리나라 기사에 국민하고 범죄- 사진을 찍는데 범죄를 얼굴 가린 건 전 처음 봤어. 아니 그러니까 뉴스 기사에서 뭐 범죄를 저질러서 뭐 인권을 보호한다. 왜 마스크 쓰기도 범인 하고. 얼굴도 네, 왜 그러니까요. 가리냐. 막 네. 그렇게 항의를 하는 네. 이 시대에 아니 대통령 영부인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게 그게 뭐가 잘못이어서 그럼-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저렇게 얼굴을 뭉개고 내보내냐 이거야.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난 깜짝 대통령실에서 놀랐어요. 얘기할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김건희 여사 얼굴을 가립니까? 다 내보내야지. 김건희 여사를 얼굴을 가립니까? 아니 이렇게. 저거는 최소한 노력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 아니 저기 아니 모르겠어. 우리랑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 아니 같아요.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 때 밖에 나가서 안 찍어 봅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하고 네. 같이 나올 때 자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오창익. 오창익 네. 선생님이시구나. 몇 세세요? 이렇게 아니, 다 나이까지 물어보고 하고, 네. 그 밑에다 다 이름까지 적어드리고 이거 써도 되죠? 이렇게 하면 그럼요 나 여사님하고 찍은 거 이거 뭐 영광입니다.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안 했다는 게 저는 분한 거예요. 어떻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나 봐요. 경호원들이 그렇게 둘러싸고 있어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나? 그런 생각이 좀 모르겠어. 그 들고요. 얼굴을 가리는 거하고 아니, 무슨 그러면 상관이죠? 국민 여론이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래서 하다못해 보수 언론에서도 김건희 여사 이제 그냥 아내 역할에만 충실해라 대놓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하다못해 제일 찐 보수라고 하는 그런 매체들도 윤석열 정권 어떻게 될까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조마조마하는 게 그냥 티가 그냥 나는 그런 언론에서도 김건희 여사 이제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휴가 갔는데 뭐 당연히 부인이니까 갔겠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굳이 대통령하고 따로 일정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둘이 부부싸움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따로따로 부산으로 뭐 통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다니시잖아.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해? 도대체 그 마인드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가 데다가 찍고 난 다음에도 기자들하고 같이 간 것도 아니고 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기자들한테는 그냥 사진만 뿌리는데 국민들 얼굴 가린 사진 뿌려줬다고 하는 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비상식인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고가 대통령도 지금 비상식종이라는 저기서 저 해병대 여러분들하고 뭐 같이 저렇게 그 휴식 시간에 즐겼다 하고 지금 사진이 나오는 건데 그러게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그 뭐 되돌이표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못 하시면서 왜 저렇게 저 같이 있는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 해병하고 저 해병들은 다른 건가요? 아니 그리고요. 똑같잖아요. 김 선생님, 네. 저 군인들의 얼굴은 왜 공개하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 사진의 군인들은 왜 공개가 되고 여사님은 왜 얼굴을 저렇게 다 가리고 일그러뜨려서 국민 사진을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보내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대통령이 뭐 네. 농구, 뭐 족구, 뭐 이런 거 다 잘하는 만능 스포츠맨이고 휴가 중에도 군인들을 챙기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뭐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좀 엉뚱하게 다가와요. 저게 방금 무슨 말씀하신 챙기는 최상병 문제도. 겁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아니 군인들 노는 시간에 왜 대통령이 가서 방해를 하냐고요. 아니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사단장이나 좀 높은 사람만 와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 농구 코트 네. 한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닦지 않았을까요? 뭐로 닦았을까요? 깨끗하게? 저는 손걸레로 닦았을 것 같은 손걸레로 생각도 닦았을 들고 것 같은데. 미스가 옛날에 우리 없더라고. 왁스 네. 돌왁스 막 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다음 예행 닦았었어, 연습도 마루.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예행 연습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군은 대통령이 네. 오는데. 공을 일로 던지고 저리로 네, 던지고 네. 그러고 아, 예행 그럼요. 연습을 한다고? 그럼 윤 대통령한테 던질까요? 던져서 한번 좀 절로 던지는 것 같네 저 발로 그냥 공을. 아니 근데 그 군부대를 가셨으면 저런 데보다는 이제 점검하는 거, 네. 장비가 제대로 있는지, 응? 그러면 더 큰일 나요. 왜? 그냥 쉬라고요,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요, 쉬러 갔으니까. 네, 아니 진해 해군기지로 물론 휴가지가 거기였기 때문에 뭐 이런 이벤트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진해로 갈 거면 진해로 가든가 왜 통영은 또 뚫려가지고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있었던데 거기 또 굳이 통영을 가가지고 거길 가서 뭔가 그게 메시지지 뭐. 뭘 샀죠? 예? 뭘 샀죠? 통영. 뭐 해산물 사는데 또 뭐 안주거리 샀죠. 근데 이번에는 소주 얘기 안 했으니까 네. 지난번에 한번 또 대충 또 소주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한 것 같지만 하여튼 많이 사라고 시킨 거 보니까 뭐 혼자서 많이 드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국민 정서하고 너무 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굳이 농구를 한다고 하는데 차상병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하는 국민들이 다수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해병대하고 해군하고 같이 저렇게 농구를 환하게 웃으면서 하는 게 그게 국민들한테 메시지 측면에서 제대로 다가갔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걸 참모 탓을 해야 됩니까? 네, 대통령 탓을 해야 됩니까? 대통령은 그렇더라도 나는 같이 있는 저 해군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럼요. 예, 대통령 오신다니까 위에서 대통령 오시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하니까 저렇게 그냥 환하게 웃고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있지만 저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각자 젊은 자기 사람들이. 가족에게나 네. 친한 친구에게나 그런 고통을 토로하겠죠. 우리 그러니까. 부대 대통령이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근데 저는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 한마디만 하면 네. 대통령이 저렇게 해병하고 재밌게 노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있지만 최상병 부모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편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봤잖아요. 박대령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우리 뭐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진상 규명만 해달라. 애 죽은 지 1년 되기 전이라도 좀 해달라 했는데 연속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저렇게 해맑게 웃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무서워서라도 못할 것 도저히 같아요. 못하지.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피 눈물을 흘리고 꼭 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딱 맞춤형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기획을 한 거예요. 공군도 아니라 육군도 아니라 해군 해병으로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냥 맞춤형으로 딱 짜가지고 간 게 누군가 가슴에 막 뭐를 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의 현실 인식하고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좀 비슷한 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국민 정서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닌가. 딴 나라 사람들 같아. 네. 딴 나라 사람들.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행보를 하고 그렇겠죠. 사진 찍은 걸 공개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또 우리가 상식에서 우리가 뭐 공정, 뭐 정의,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상식에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가 국민들이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차장문 사건에서 그 경로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지시를 내렸다거나 했을 때 떳떳하다 그러면 한번 해, 조사해, 괜찮아.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거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지금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막아야 되는 건가? 그럼 대통령이 아무리 야당이 이건 빙의가 돼서 얘기를 하자면 야당이 어떻게 해서든 나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 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자기는 또 떳떳하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떳떳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줄 만한 뭔가를 취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냥 뭐라 하든 말든 난 지금 대통령이니까 옆에 경호원들 쫙 둘러싸여서 내 배우자도 감히 뭐 누가 못 건드리고 나도 못 건드리잖아. 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갈 거야. 난 맞아. 그거는 그 외피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갑옷은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도 두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다음에 그 임기 끝났을 때 그 갑옷 다 벗어나졌을 때 맨몸뚱이가 드러나면 그때 가서 어떡할 거예요, 정말. 아니 그런 걸 어렸을 때 그거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니신 분이시겠지만 배웠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자기만 아니라고 생각한 정말 우스꽝스러운. 나이 드셨네. 초등학교를 국민학교. 아니 그분이 다닌 데가 국민학교. 국민학교. 저분은 이제 초등학교 못 나온 분이고. 아니 국제학교 물론 당연히 저도 국민학교 나왔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못 나왔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네. 끝났습니다만. 끝났어요? 잊어버리셨죠? 아니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존재. 자기는 멀쩡하지만 남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초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다음에 지금 휴가 가야죠. 휴가 가고 뭐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부산 경제도 살아나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또 굉장히 심각한 게 이 폭염 속에서 폭염을 온몸으로 견뎌야 되는 저소득 국민들도 맞아요. 꽤 있으시거든요. 네, 네. 휴가 자체를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윤석열 정권 들어서 아주 심각한 게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물가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민생이 파탄지경인 상황에서 대통령은 저렇게 해맑게 놀고 해맑게요. 계시니 답답합니다. 우리가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그분이 압력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권익위의 부위원장이 지금 어느 자리로 가 있는 줄 알아요? 방통위 부위원장. 네. 예, 김태규 부위원장. 그분이 권익위에서 있었던 부위원장이 바로 또 자리를 옮겨서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게 옛날에 뭐 슬로건 같은 게 있었어요. 애기 많이 낳지 말라고. 덮어놓고 낳다 보면 그 짓꼴을 못 면한다 이런 게 있었어.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했어요. 대통령이 마구 그냥 자기 아이를 마구 여기저기다가 놔가지고 막 그냥 뿌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애를 또 절로 옮기고 막 이러니까 그냥 하여튼 공무원 사회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어떻게 권익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을 이 사람 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방통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거기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떡 하고 앉히면 아니 그 전에 위원장 갔다 시켰잖아요. 석박지만 네. 보면 네. 그 선배 생각난다는 네. 그 형이 생각나는 그 형이 가가지고 네. 위원장 떡 하고 앉아가지고 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는 좀 거예요. 화를 좀 식힙시다. 그 김태규 국회 얘기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과방이 이게 참
여기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방송 장악 1차 청문회 열었는데 아무도 안 나왔다면서요. 이거 방통위에서 아니, 출석 한 명도 안 했어. 한번 봐보세요. 네. 그 우리가 상대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이해해야 제대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야당이 지금 이번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하는 거 그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제대로 심사한 거 맞냐? 아, 그거 두 명이 제대로 심사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어. 그래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반대편 입장에서는 아 뭐야 우리가 다 결정해놨는데 근데 와가지고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공직을 맡고 있잖아요.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그러면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청문회 출석하십시오.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판사 출신이에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판사 출신이 왜 그래요? 거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네.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책무예요, 책무. 예.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그리고 안 나와. 그리고 사흘 전에 현장 조사하겠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과방위원들이 갔잖아요. 가니까 김태규가 뭐라고 했냐면은 방통위원 직원들한테 누구도 점거 못하게 봉쇄하라. 위원장 자리에 절대 과방위원장 앉으면 안 된다. 자료도 못 준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돌 아이분 아니십니까? 그 이전에 네?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거야말로 국헌 문란입니다. 이런 거를 권위주의 시절에 목소리에 힘주는 대통령들이 많이 강조했는데 정말 헌법 체계를 문란하게 하잖아요. 누가 하냐면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법대 나온 사람이 또 법집행 공무원이었잖아요. 판사도 네. 누가 뭐래도 네. 법집행 공무원이죠. 법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먹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네. 모르는 나중에 척.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또 돈도 벌 사람이 이거 정말 국가 기강이 이렇게까지 무너져도 되는지 무너뜨려도 되는지. 그 윗물이 네. 흐린데 아랫물은 꾸정물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말씀이 예, 맞는 예. 말인데요. 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형식적으로라도 출석은 해라.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그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과거 청와대 때도 그러지만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형식적이라도 나가가지고 아닌 거 부당하다 그러면 부당하다고 얘기해라. 도망가지 말고 몸 아프다고 핑계 대지 말고 굿모닝 하면서 몸 아프다고 핑계 대지 말고 아니 자기가 직무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누구 법조인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국회에서 증인 출석하라고 증인 채택해서 나오라 그러면 어느 기관장이든 안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방통위원장도 안 나와. 부위원장도 안 부위원장도 나와. 안 나와.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자료도 얘기예요. 안 줘. 김태규 부위원장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2명이서 한 건 합법적이라며. 2명이 뽑은 건 합법적이라며. 판사 출신이 저런 식으로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1인이기 때문에 이거 투표도 할 수도 없고 뭔가 아니. 안 돼서 자기 자료 못 주겠대잖아. 오늘 한겨신문에 모 네. 대학 교수가 언론학 이제 하시는 분인데요. 그 방통위 운영하는 거를 이 올림픽 경기에 비유했더라고요. 뭐라고요? 단체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복식이네. 예? 단체전 경기인데 복식을 하고 있어. 둘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단체전을 해서 5명이서 서로 여러 명이서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라. 이렇게 법이 돼 있고 그게 합의제 기구라고 돼 있는데 달랑 둘이 가가지고 복식을 하고 있잖아 지금 왔다 갔다. 이준석 의원이 그래서 막 웃은 거 아니에요. 그 장면 있는데 한번 보고 가실라고? 네. 예,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나는 이 사람들, 너는 이 사람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둘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또 어떻게 한 겁니까 투표는?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예. 둘이요? 아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추가 질의를 이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예, 아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진짜 실소밖에 안 나오는 거야. 둘이 앉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뽑는데 너 동그라미 쳤어? 이리 줘봐. 이름하고 뭐 칸밖에 없었다며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전 기가 막힌 게 저쪽에서 방통위에서 뻔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투표를 어떻게 하고 뭐 둘이 앉아서 뭐 진짜. 하고 한 명 심사 보는데 시간이 얼마 들고 이렇게 정말 정색을 하고 반응을 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관심 없고 예? 그다음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요구를 하는지도 관심 없고 응하지도 않고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 아니면 다른 회사에 또 취직시켜 줄 거야. 이런 기대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정말 이렇게까지 고약한 정권은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또 위법하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절차는 지켜야 되는데 달랑 2명만 남겨놓고 절차를 지키려고 하니까 코미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83명을 심사하는데 2시간 심사했고 2시간 심사하면서 달랑 둘이서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투표 용지에. 투표용지에 도장 찍어가면서 정들었다 둘이 앉아서. 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합의제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 위원회 많이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형태든 합의제 형태로 되어 있는 위원회 형태는요. 그냥 자 투표합시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최대한 서로 간의 의견을 좁히는 과정들을 밟거든요. 이제 가급적이면은 자 우리 만장일치로 가려고 노력합시다. 누가 좀 부적격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또 장점도 이런 거 있으니 서로 간에 찬반 의견을 막 얘기해요. 얘기하다가 자 다른 후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를 만약에 우리가 떨어뜨리면 다른 사람은 더 못합니다. 최소한 결격 사유나 아니면은 결함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동의해 갑시다. 서로 간에 추천받은 데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만장일치로 합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저도 네. 위원회 생활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몸담았던 위원회는 정말 그런 위원회였다고 생각해서 그 분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또 지금도 관계를 맺고 정말 존경하거든요. 하다못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관계 좋고요. 네, 네. 근데 없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복식 쳤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단체 전화라고 시켰더니 가가지고 복식 달랑달랑 치고 있었다는 얘기랑 똑같다는 건데 이걸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잠깐 나왔던 것처럼 박문진 이사 현직 이사 3명이 이거 심사가 너무 절속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현직 이사도 그랬고 추천된 이사도 그렇고 추천받았다가 떨어진 사람도 떨어진 이건 사람도. 절속적으로 심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의 제기를 한 건단 말이에요. 했는데. 근데 현직 이사 3명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임의 처분 형식으로 왜냐하면 12일이 임기가 박문진 이사 임기가 끝나고 교체가 되는 건데 지금 이거 가지고 분쟁이 생겨버리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거다. 근데 우리가 가처분 심리를 진행해야 되는데 심리 날짜가 너무 촉박하다. 방통위에서도 심리 기일을 좀 연기해달라고 얘기를 한다. 네, 네. 그러니까 심리 기일을 지금 상황으로 보면 19일날 잡을 수밖에 없으니 이미 임기가 끝나서 일주일이 지나는 상황이 되니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단 임의 조치로 그 가처분을 일단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26일까지 일단 그렇죠. 19일부터. 예, 26일 12일 날 끝나는데 사람들을 2주를 더 준 거죠. 그렇죠. 시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19일부터 일단은 심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교체하는 작업 여기서 멈춰. 아, 그냥 가만히 일단 그러니까. 둬. 우리가 19일날 심리해서 진짜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최종 결정을 그때 할게. 대신에 이미 임기 끝나는 때까지 우리가 판단을 못하니 26일까지는 올스톱 해놓고 기다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법의 지배죠. 네, 네. 그러니까 분쟁이 있거나 그리고 아주 심각하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에 대해서 법원이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심리라는 걸 해야 된다. 둘이 앉아서 투표해가지고 정할 수 없으니 라고 해서 법원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무원도 다 법의 지배를 받아라가 법의 지배고 법치주의인데 그렇죠. 요걸 아주 엉뚱하게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인 뭔가 선만 안 넘으면 그러니까 형사처벌 받지 않을 정도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너무 슬픈 일인데요. 그렇죠.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검사들이 한 기관장 25%는 지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잘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국리 끝에 만들어낸 논리가 2명도 괜찮다는 거고 네. 2명이 의결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5명이라는 합의제 기구로 뒀으면
그러면 그 중에서 의사종족수라고 하는 회의를 열 수 있는 종족수를 최소 2명 이상이 모여야 당연하잖아요. 5명에서 2명 이상이면 최소한 그래도 한 3명은 모일 거라는 걸 돼야지. 기준으로 네, 해서 네, 해놓은 네.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의결하려면 그러면 제적 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지 의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5명 중에 2명만 임명해놓고 거기 달랑 2명이 제적 의원이니까 그 중에 과반이면 다 돼. 그래서 지금 복식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아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권에서 얘기하고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일단은 의사결정을 밀어놓고 잠깐 멈춰 둬야지. 그리고 왜 추천 안 하냐고 야권을 압박해야지. 추천했었는데도 임명 안 안 하고. 했잖아. 그 다음에 네. 만약에 지금 여권이 주장하거나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속 우린 추천 요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추천 안 하면 오히려 야당한테 왜 추천 안 합니까? 무슨 그치.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까? 방통위 의사결정 하지 마. 아니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야. 그리고 방통위를 그냥 가만히 둬야지. 두면서 야권을 막 비판해야지. 그래, 그게 맞는 거지. 의사결정하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야권이 추천 안 하네? 그리고 2명이서 달랑달랑 다 결정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그게 정당합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좀 제대로 된 데가 있는지. 아니, 청문을 해도 나오지도 않고, 뭐, 대통령은 또 도돌이표로 그냥 뭐, 뽑고. 맨날 거부권. 네, 거부권 네. 하고. 딴 얘기를 좀 넘어가 봐요. 답답하니까. 올 8월 10월 광복절 특별복권 대상자, 김경수. 복권 될까?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뭐 지금 나왔죠. 사면 심사위에서 네, 이미 사면. 통과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 기정사실화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복권 됐을 때 다 여당 야당이 셈법이 지금 다르다라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요. 네. 이게 그 보수 진영에서 바라볼 때는 친문과 친이가 항상 이렇게 이렇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던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니 이 사람 풀어놓으면은 이재명하고 싸우겠지? 자기들 머릿속에서는 그거 상상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이 나와가지고 조국 혁신당 만든다 그러니까 그거 봐. 이재명하고 같이 이제 친문계랑 싸운다.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정치적 의도로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을 시켜줬다면 복권이라는 게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2027년까지 그게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황이어서 차기 대권도 나갈 수 없고 뭐 총선도 못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복권시켜줘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줬는데 풀어주면 당연히 싸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보수 진영이 민주진영이나 민주당을 좀 오해하고 있다.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번에 진짜 풀어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시선 돌리기이자 구색 맞추기라고 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시켜준 얘기만 지금 기사가 한 바닥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면위원회에서 조윤선? 뭐 결정도 안 내렸는데 계속 김경수. 근데 실제로 저 사면 복권해준다고 하는 사람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잖아요. 조윤선 전 장관을 자꾸 앞세우는데 그것도 굉장히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세훈 같은 사람을 왜 사면시켜줍니까? 얼마나 그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국민 사찰하고. 여론 조작하고 사찰하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국정원이 국기문란한 거예요. 진짜로. 아니 나가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 활동하라고 시켰더니 우리 국민들 상대로 정보 활동한 거 아니에요. 여론 조작하고 이런 사람들 특사로 다 풀어주는 거예요. 국정농단 자기가 자기 손으로 구속시켰던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들 다 풀어주려고 이름 보니까 이름이 기도 안 차. 이름을 제가 불러드리면 조윤선 전 장관, 안정범 전 정책조정수석 청와대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 전 수석은 진짜 할 말이 많지만 참겠습니다. 워낙 추문이 많았던 사람이라 원세훈 전 원장, 조현호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이런 사람들 근데 자기 하면서 식구들 챙기는 거 거기다 이제 김경수 씨를 플러스 하나 넣은 알파네. 건데 근데 김경수 씨는 뭐 여권의 희망사항이죠. 갈라치기를 위한 희망사항인데 본인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약간 자초한 바는 있어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뭐 국회의원이거나 뭐 어떤 뭐 자리에 있지 않는 분인데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이제 같이 조국, 이재명, 문재인, 김경수 이렇게 사진 찍고 뭐 네, 이러면서 빌미를 준 측면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김경수 씨가 알아서 할 몫이죠. 이를테면 여권에서 바라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유망한 대권 주자로 발돋움한다면 재보궐 나가가지고 뭐 계속 그런 것도 국회의원 있고요. 되고 또 하나는 뭐 대선 주자 그 선호도 조사를 하니까 거기서 뭐 10%가 나왔네. 뭐 이런 일이 만약 벌어진다면 조국 대표보다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한다면 주목해 볼 만하지만 저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왜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별로 김경수 씨를 아직은.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지금 뭔가 행위를 안 했는데. 산재한 현안이 너무 많아요. 맞아.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하고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싸울 거냐, 어떻게 하면 본때 있게 싸울 거냐가 핵심 과제이지 맞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끼어들 틈은 별로 없다. 그런데 언론은 호들갑을 떨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언론의 맞습니다. 희망사항. 정확한 그래요. 진단이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요. 김경수 전 지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아무도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이미 민주당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하는 다수의 지지층은 윤석열 정권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 더 이상 나라가 퇴행하면 안 된다. 여기서 그냥 이 상태로 더 불안하게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김경수 전 지사가 들어갈 공간은 현재로서는 별로 많지 않다. 네. 그리고 네. 뭐 언제 뭐 친문이라 그러면 뭐 영원히 친문입니까? 그건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자신의 실력이 어떤지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선택한다고 하면 7석이든 의석이 PK에서 2석으로 쪼그라들었잖아요. 경남을 근거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 근거지라고 보면 거기에서 다시 당선돼서 국회로 들어오든가 이런 나름대로 어떤 시간과 절차라는 게 필요한 거지 풀어주면 바로 뭔가 이건 진짜 보수 지정에 생각하는 자기들 뇌피셜이에요. 제가 볼 때. 아니 거기는 네. 대통령 후보가 그런 식으로 됐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상대 진영의 검찰총장을 모셔다가 옹립하니까 되더라. 대선도 이겼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시간이 조금 작게 남았는데 제가 오창익 국장님 모신다고 그래서 요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구치소에 관한 네. 그 인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저 기사를 보니까 여성 그 구치소에 네, 검신. 예, 들어간 분이 수용자가 누구를 만날 때 변호사 접견하고 이럴 때 뭐 속옷을 다 내리게 하고 매번 보게 해서 그것이 나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이것은 인권 침해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배상하라 네네. 이런. 항소심 결정이 네, 나왔고 나더라고요. 200만 원이 나왔는데 금액은요 뭐 아주 크게 인정하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1심에서 졌어요. 이 여성 재소자가 맞아요. 항소심에서 이긴 건데 검신은 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와 연관된 분들이 있는 곳이니까 위험한 물건이 들어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를테면 뭐 구치소 안에서 마약을 자유롭게 한다면 그건 국가도 아니니까 그런 걸 막는 거는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 케이스는 뭐냐면 변호사 접견을 하고 왔는데 검신을 했어요. 네. 그것도 좋다. 그것도 참겠다. 수치스러워요. 왜냐면 속옷도 다 벗기고 막 이러니까. 근데 변호사 접견을 화상 접견으로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만난 적이 없어요. 화상으로 접견했는데도 아, 알몸 검사를 그때도. 했다. 알몸수 얘기죠. 완전히 다 속옷을 다 내리. 이거는 정말 이게 행정이 이런 행정은 없다.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 교정본부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진술의 일관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해보지 않으면 말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걸 해가지고 실체적 진실에 가다한 거예요. 전 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네. 대한민국 교정이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IMF 때 감옥에 gat힌 사람들만큼 많아졌고요. 네, 윤석열 네. 정권에서 62,000이라고 하는데 62,000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 정권 시작할 때 48,000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급증했고요. 또 이렇게 인권 침해도 빈발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200만 원짜리 사건이지만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뭐 위험한 물건을 만나야지 이렇게 같이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지. 뭐 담배든 마약이든 네. 뭐 술이든 뭘 주는데 화상 접견하고 들어온 사람을 특히 여성을 뭐 남성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알몸수색하는 건 정말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죠. 네, 오창희 최수자의 국장님이 인- 자주 네, 다니시니까 최수자 인권은 당연히 네. 뭐 지금 사실 우리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그런 안 건데 보이는 과거 인권들 침해가 노회찬 있지. 전 의원이 음. 국회에서 네, 신문지 네, 네. 깔아놓고 이렇게 딱 요만큼 면적입니다. 이렇게 보여줬던 그때 노회찬 그런- 의원이 했을 때 그 굉장히 좁잖아요. 네. 그거보다 지금 훨씬 더 좁아진 거예요. 아주 그런 심각하게. 근데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면서도 이게 범털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구속됐을 때 훨씬 가혹하게 하는 그런 구치소나 교도소를 하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건 안 되나요? 아 그렇죠. 아니 형이 제값만 그건 안 치러야지. 더 훨씬 괘씸한- 가혹하게 더 하는 괘씸한 그런 거 거고. 하나 만들어두면 안 아니, 근데 되나요? 그 양형, 형의 양을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경제 범죄를 저질러도 특정한 어떤 범죄는 가중처벌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폭력도 폭력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가중처벌하는 법률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전 시스템들이 네. 그런 걸 통해서 해야죠. 특히 공직자들이 네. 자기 권한을 통해서 나쁜 짓을 하면 혼내줘야죠. 아 네. 그러니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에는 딱 이. 해야 그런 거 마음-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마음은 그렇지. 이게 그 동안에 국민들한테 속썩이고 예. 스트레스 받게 한 거 거기서 다 시달리게 하는 거 밤새도록 노래 틀어놓고 네. 잠 한 잠 못 자게 만들고 이게 눈에는 싫어하는 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사실은 아주 오래된 인권 조항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네. 그만큼만 괴롭히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저희 마음 사실 그거보다 좀 더 괴롭히고 네. 싶은 마음. 아니 오늘 지금 저- 국민들이 받는 고통 생각하면 그만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잠깐만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